Hello there. Welcome back to the Phonological Studies. Today, we talk about notational conventions in phonological rules. 오늘의 이야기는 음운규칙의 표기규약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음운규칙은 음소 표기 방법과 자질 표기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음운 단위인 음절, 음보, 제1군접사, 2군접사, 그리고 단어의 경계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접 조건에 의해서 이웃한 소리의 영향으로 음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구조 조건, structural condition으로 인해 음절이나 음보 또는 단어 속의 위치에 따라 음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운 규칙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표기 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표기는 구조 조건으로 인한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실제 음운 현상을 다루면서 복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문자를 비롯해서 괄호 사용, 알파 요 세 가지 정도 큰 범주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합니다. 괄호 표기에는 소괄호 표기, parenthesis, 그다음에 중괄호, braces, 그리고 대괄호, brackets가 있는데 이것들의 쓰임을 알면 규칙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음운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 표기는 음운 자질의 음가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플러스 FG 또는 마이너스 FG 이렇게 F와 G의 음가가 같으면 그것을 묶어서 알파 F, 알파 G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 규약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음운 현상은 음운 규칙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음운 규칙이 너무 복잡하게 기술되었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규칙에는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앞서 설명하면서 자질과 음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질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음소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의 입장, 즉 단순성과 간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표기규약은 역사책의 연도를 외우듯이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으로 음운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음운규칙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다루는 음운현상은 앞으로도 타픽별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음운현상보다는 표기규약을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질을 대신하여 대문자 기호를 쓰기도 하고 비음화, 유기음화, 무성음화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음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첨자형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대문자 사용부터 알아봅니다. 때로는 음소나 자질을 연결하는 것보다 나열하는 것보다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CVLNG 주로 이 6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면이 좀 고르지 않은 점을 좀 용서 바랍니다. 이러한 대문자는 C는 자음, V는 모음, L은 유음이라 해서 R과 L을 묶은 것, N은 네이잘 그래서 M, N, G는 글라이드 그래서 세미바울을 묶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질로 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질을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대문자 기호로 간략하게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문자를 사용한 음운 현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비모음화 규칙 한번 봅니다. V는 플러스 네이잘이 된다. N 앞에서 여기서 V는 모음이란 말이요. N은 모든 네이잘이란 말입니다. 이 모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컨소넌탈 이렇게 쓰지 않고 N에다가 플러스 오너란트 마이너스 레터럴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N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음은 비음 앞에서 비모음이 된다는 현상을 이렇게 비모음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V가 N 앞에서 플러스 네이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죠. 유기음화 규칙은 뭐냐 그러면
팬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소리가 파 하고 유기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음절 경계의 바로 뒤, 그러니까 음절 경계의 뒤라는 건 뭐예요? 음절초죠. 음절초에서는 자음이 플러스 SG가 된다. 이 SG는 뭐 spread glottis 그래서 하는 aspiration을 말한다고 하는 설명이 앞에서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SG면 aspiratio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PTK를 묶어서 그냥 C로 했습니다. 유성음은 이런 현상이 없지만 무성음에서만 유기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무성음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음절 경계고 요 D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요렇게 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절 경계 앞에서라는 말은 음절의 마지막이다. 이런 뜻을 가지겠죠. 이처럼 대문자로 사용하면 규칙 기술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호를 사용해 봅니다. 음운 규칙에 등장하는 몇 가지 기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0의 기호라고 알려진 널 마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첨자 표기를 설명합니다. 규칙을 한번 보시죠. G 탈락은 G가 널 마크가 된다. 액마와 단어 경계 사이에서 G가 없는 소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G가 없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 G가 널 마크가 된다는 것은 G가 사라진다는 말이며 반대로 널 마크가 T가 된다.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없는 자리에 T가 된다. 즉 없는 소리에 T가 끼어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sing, long, bang 등에서 마지막에 G가 탈락되어서 발음되지 않은 것을 표기하며 여기서는 G가 사라진다, 탈락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모음화는 앞서서 V는 플러스 네이잘이 된다. N 앞에서로 소개한 그 플러스 네이잘 부분을 첨자기호인 tilde 물결 표시를 하죠. 이것을 더해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V에다가 tilde 표시를 한 것이 무엇이냐? 비음화가 된다. 플러스 네이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기음화 같은 경우는 플러스 SG를 앞에 썼지만 이것을 어깨 글자 H를 쓸 수 있고 또 경계 무성음화라 그러나요? 어말에서 유성음이 무성음화되는 현상을 C 밑에다가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쳐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성음 아래에 빈 동그라미를 치면 그것이 무성음화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무슨 C에다가 격자 괄호를 쓰면 불파음이다. 수직선을 내려그으면 무기음 unesperated다. 그 다음에 밑으로 점을 찍으면 점이 아니라 줄이죠. 줄을 내려그으면 성절자음이다. 이런 형태의 몇 가지 표기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때로는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번 눈여겨보면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음운 규칙에는 세 가지 특별한 괄호가 쓰여집니다. SPE에서는 격자 괄호 그래서 요렇게 된 그러한 괄호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고 얘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소괄호, parenthesis, 중괄호, braces 이거 스펠링이 잘못했습니다. K가 없어져야 됩니다. 대괄호, brackets 이렇게 세 가지만을 봅니다. 소괄호는 추가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여기 있는 음운 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영어에서 R이 탈락되는 경우 R 탈락 현상은 R은 널 마크가 된다. 음절 경계 앞에 그 앞에 C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영국 영어에서는 car, party처럼 음절의 마지막이 오는 경우에 R이 탈락될 뿐만 아니라 farm, charm, sharp와 같이 뒤에 다른 자음이 오는 경우에도 탈락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쩌면 두 개의 음운 규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절 경계 앞에서 즉 제일 마지막에 아니면 음절 경계 앞에 C가 있더라도 그 앞에서 이렇게 두 개의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R 탈락은 음절의 마름 위치, 코다 위치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인데 이것을 둘로 표시하는 것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음절 경계 앞에 자음이 있어도 없어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는 예로 C를 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R 탈락을 하나의 룰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비모음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an처럼 비음의 바로 앞에서 또 내지는 그 사이에 sonorant가 있어도 비모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sonorant의 자질을 가진 소리는 이것이 있어도 적용이 되고 없어도 적용이 되니까 괄호 안에 넣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즉 생략할 수 있는 환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하면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는 음운 변화를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괄호입니다. 중괄호는 braces라고 하는데 이것은 A, B를 중괄호에 놓고 여기 또 환경에 보니까 중괄호에 들어 있습니다. 중괄호는 무슨 말이냐? 입력부나 환경이나 이렇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음소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이것을 하나의 음운 규칙으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A, B 중괄호는 C가 된다. D, E 중괄호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는 C가 된다. D 앞에서. A는 C가 된다. E 앞에서. B는 C가 된다. D 앞에서. B는 C가 된다. E 앞에서. 이런 네 가지의 규칙, 이런 네 가지의 규칙의 표기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괄호로 묶은 D, E는 either D or E 이런 의미로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며 둘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중괄호를 이용한 음운 규칙으로 설탄음화를 둘 수 있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이 발음이 letter, 이것도 ladder, 이건 writer, 이건 writer 이렇게 뒤에 소리가 T 혹은 D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뒷모음에 강세가 없는 경우에 flap 사운드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입력부는 T 또는 D입니다. 바로 중괄호를 사용해서 하나의 규칙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T, D를 자질로 표기해서 minus continuant, minus voice, plus anterior, 플러스 코로나리라고 쓰면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TD를 표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표기상으로는 중괄호를 쓰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용어의 R 탈락 현상도 결국은 여기 자음 앞에서도 탈락하고 음절 앞에서도 탈락하니까 자음 또는 음절 경계 앞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음절 경계 앞에서 그 앞에 C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에 다 이렇게 중괄호 표기를 어떻게 씁니까? 소괄호 표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구태여 중괄호를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중괄호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 하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괄호입니다. 대괄호는 중괄호와 좀 달리 약간 다른 그런 쓰임이 있습니다. 대괄호는 중괄호나 소괄호와 달리 꼭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쌍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유기음화라는 것이 좋은 예가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P는 퍼가 되고 트는 터가 되고 크는 커가 된다. 어디요? 음절 경계 앞에서. P가 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같은 쌍으로 같은 높이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사이에서의 음운 현상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P가 퍼가 되고 터가 되고 커가 커 이게 유기음화가 되는 그런 세 가지 현상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자질이나 대문자 표기를 이용해서 C는 어깨 글자 CH가 된다. 음절초 앞에서 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더 간단하게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쓰임에서 대괄호 기호는 중괄호보다 훨씬 더 쓰임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표기, alpha notation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파 표기는 자질의 음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알파의 의미는 뭐냐? 알파 F, 알파 G라는 것은 F와 G의 음가가 같다. 즉 플러스 F 플러스 G 또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G를 묶은 것이 알파 F, 알파 G입니다. 밑에처럼 알파 F
마이너스 알파 G 그러면 F와 G의 자질가가 다른 것을 묶은 겁니다. F가 플러스면 G는 마이너스고 F가 마이너스면 G는 플러스 이렇게 반대가를 움직일 때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쓰게 되고요. 또 두 개의 변수가 생겨서 알파 따로 베타 따로면 이 알파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 베타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돼서 네 가지 형태 둘 다 플러스인 경우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이지만 서로 위치가 바뀌는 네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 표기를 하는 가장 유용한 경우는 아마 비음의 위치 동화일 것입니다. 비음은 뒤에 나오는 자음의 좋은 위치로 이동하는 동화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possible에다가 in을 붙이면 이것이 impossible이 되고요. can에다 grass를 붙이면 congress가 돼서 요 뒤에 좋은 위치와 같이 바일레이벨 요 두 개가 같이 빌라 이런 형태로 조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음의 좋은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동일한 음가를 가진 좋은 위치로 n이 바뀐다라는 비음의 위치 동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플레이스가 자질은 아니지만 요 플레이스가 뭐예요? 알파다, 같다, 둘 다 동일하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비공식으로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제대로 쓰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알파 노테이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질을 가지고 여러 개의 소리를 묶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알파 표기가 자질을 묶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알파 코로날 마이너스 알파 엔테리어가 뭐냐? 코로날과 엔테리어의 자질가가 다른 것. 즉 코로날이 플러스이면 엔테리어가 마이너스고 코로날이 마이너스면 엔테리어가 플러스인 경우 요건 펠라탈 소리고 요건 레이비알 소리죠. 펠라탈 소리인 처와 레이비알 소리인 피가 서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묶으려면은 이것을 묶는 유일한 방법은 알파 노테이션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 노테이션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자질가의 일치성 혹은 상위성을 알파 마이너스 알파 또는 알파 이렇게 같이 써서 자질가를 통일하는 데 쓰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산만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이유는 규칙에 관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진행된 40여 년간의 연구를 묶어서 20분 남짓한 시간에 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규칙을 쓰고 이러한 규칙을 위해 표기 규약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문론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대하는 저의 자세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혹시라도 표기 규약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크게 경계 표시, 대문자 및 기호, 괄호 사용, 알파 노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유사한 현상을 다루는 규칙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된 의문 현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부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의문론의 프레임이 바뀌면 이론의 프레임이 바뀌면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는 일정하고 불변해도 이론은 바뀔 수 있는 것이 언어학 연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표기 규약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영어의 의문 현상을 실제로 다루면서 규칙 부분에 대하여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므로 이 한 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관심만 잃지 않으시면 천천히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in today's long lines, but I still hope you've enjoyed this posting. I'll see you soon. Bye-bye.